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남양주시 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장희영입니다. 4월 15일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가 벌써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즘 이래저래 힘들다 보니까 불평불만 많으실 텐데요. 유명한 소설가 루이스 라무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투표하지 않는 자는 불평할 권리도 없다. 네, 무의미한 불평불만보다는 유의미한 불평불만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 꼭 좀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후보자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남양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고 딜라이브 경동케이블TV가 중계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 2 규정에 근거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유권자 여러분들의 보다 현명한 선택, 권리의 행사를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지역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세 분이 함께 하게 됐는데요. 제 옆자리에 앉은 분부터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주광덕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미래통합당의 주광덕 후보입니다. 죄송합니다. 기호 2번이십니다. 기호 1번이라 그러셨죠? 예, 기호 2번 주광덕 후보였고요. 그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용민 인사드립니다. 네, 끝으로 기호 6번 정의당 장형진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6번 정의당 장영진입니다. 네, 오늘 세 분 모시고 토론회 진행하게 됐는데요. 먼저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순서, 좌석 배치, 그리고 앞으로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 모든 것들이 사전 추첨에 의해서 공정하게 정해졌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법도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시작 발언, 각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먼저 듣겠습니다. 이후에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에 대해서 세 후보자가 차례로 답변을 하시고 상대 후보자들 간에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이후에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를 듣고 역시 공약에 대한 질의응답 서로 상호간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후보자 주도권 토론이 있습니다. 각 후보들이 주도를 해서 한 5분 정도의 주어진 시간 동안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많이 흥미진진하실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들은 제가 정한 것은 아니고요. 일반 유권자들, 여론조사,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작성한 질문지 중에서 남양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이 됐습니다. 처음 시작될 시작 발언 그리고 마무리 발언 시에는 각각 2분씩 후보들에게 주어지고요.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또 후보자 공약 발표 후에 개별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에는 각 후보들에게 1분 30초씩 주어집니다. 토론 직전에 세 분께 당부드릴 것은 하나입니다. 너무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인신공격 피해 주시고요. 좀 품격 있는 남양주시에 어울리는 토론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첫 코너는 시작 발언입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2분씩인데요. 가장 먼저 시작 발언 해주실 분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주광덕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주광덕 후보입니다. 저는 4년 전 남양주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임기가 시작되긴 당선인 시절부터 발로 뛰면서 남양주시의 여러 수건사업, 현안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첫해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를 맡아서 9호선 남양주 연정에 초석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답보 상태에 있던 남양주 법원 검찰청 문제를 해결하고 법안 통과시켜서 지금 바로 이 토론회장 옆에 남양주 법원과 검찰청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덕소변전소 옥내화, 또 신팔당대교 건설, 또 조안 IC 신설 등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토론회를 하고 있는 경기시청자 미디어센터 전혀 계획이 없는 전국에서 8번째이고 경기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시청자 미디어센터를 남양주에 유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정약용 도서관으로 명명짓는 아마 지방자치단체 전국 한 5위 규모의
아주 그런 자랑스러운 명품 도서관을 개관을 곧 앞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태기호 군부대를 이전하고 진건의 그린 스마트밸리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고 그 경춘선, 상행선, 청량리까지 하루에 상하행선 10번씩 연장시키는 등 여러분 가정에 배달된 그 선거 공보물에 기재된 것처럼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4년이 중요합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남양주시 할 일이 많습니다. 9호선과 6호선 연장, 수삭대교 신설 등 이 많은 일은 결국 3선 국회의원의 힘으로 제대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광덕 후보의 시작 발언에 이어서 이번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후보의 시작 발언 듣겠습니다.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김용민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이들 어려우시죠? 우리 언제나 그랬듯이 함께 힘을 합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과거 메르스 사태 때 우리 대한민국만 전 세계에서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에는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선거를 잘하면 이렇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21대 총선 매우 중요합니다. 국난을 극복하고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야 하는 선거입니다. 저는 변호사 활동을 해오면서 어려운 일들,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등을 통해서 진실의 편, 정의의 편에 서 왔습니다. 그런 제가 이번에는 국회를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바람인 검찰 개혁을 위해서 정치에 입문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20대 국회 최악이었습니다. 정쟁만 일삼았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지역 발전도 어땠습니까? 4년 전 약속들이 잘 지켜졌는지는 이제 냉정하게 평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도 바꾸고 국회의원도 바꿔야 합니다. 낡은 정치와 국민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런 정치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위로와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정코 팩이 있는 저 기호 1번 김용민으로 바꿔주십시오. 정치를 바꾸고 검찰을 바꾸고 우리 나라 그리고 우리 남양주를 위해서 발로 뛰고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저 기호 1번 선택해 주시면 남양주 발전시키고 정치개혁, 검찰개혁 함께 이뤄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끝으로 기호 6번 정의당 장형진 후보의 시작 발언 역시 2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6번 정의당 후보 장형진입니다.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2002년 대선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였습니다. 18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더 행복해졌고 얼마나 더 나아졌습니까? 노무현 정부의 정권 재창출로 우리 사회 공정과 정의에 대한 열망이 이어졌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간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는 다시 제자리로 후퇴하였습니다.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균형 맞추기, 일부 전진과 일부 후퇴가 아닌 10걸음의 전진, 더 크게 개혁을 향해 나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노회찬 대표가 말씀하신 50년 된 양당 정치의 불판이 이제 6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젠 정말 갈아야 합니다. 거대 양당의 핑퐁 정치,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국가재정 파탄을 걱정하며 코로나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하면서 표를 주는 지역 이익단체들의 요구사항에 모든 예산을 끌어와서 하겠다고 말하는 정치인들, 이제 더 이상 뽑지도 신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저는 도시 계획을 전공한 정치인으로서 특정 집단이 아닌 모두를 위한 남양주를 만들겠습니다. 무차별적인 산업 유치, 교통망 확장이 아닌 남양주의 다양한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정의당과 장형진에게 맡겨주십시오. 정치개혁, 도시혁신 반드시 다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 후보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새 후보가 우리 남양주시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과연 그게 실현 가능할 것인가,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으면서 여러분께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질문 3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경제 질문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코로나19가 지금 사회적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 경기가 지금 침체 분위기로 더욱 가라앉는 분위기인데요. 비단 우리나라 문제뿐만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 공황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 장기화됐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에 대한 질문 첫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김용민 후보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후보자께서 예측하시는 코로나19에 대한 경제적인 파장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 2019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2.0% 추정돼서 양호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050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 7개국 정도 되는데 3만 달러 5천만 이상 국민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거기서 작년 기준으로 2위 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도 S&P에서 AA 받아서 중국, 일본보다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그렇게 어렵거나 약하지 않습니다. 탄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세계적인 경제 어려움 오는 것 저희도 충분히 예상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취약할 수 있습니다. 중간재 공급 등의 차질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번에 코로나 때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코로나 진단키트 수출 활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 보복을 했던 그 극복 과정을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기술력을 확보해서 전 세계 틈새 시장 선정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긴급하게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안정 펀드, 안정 자금 이런 것들이 투자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편 금융회사들의 경쟁력을 높여서 우리 경제 탄탄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 이번에는 정의당 장형진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흔들리는 초유의 상황에서 어떤 답이 정답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 국가가 나서서 경제 위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의당은 1% 부자에게 초부유세를 도입하여 39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전 국민에게 재난수당을 지급하도록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수당 지급을 결정한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위 70% 계층에만 재난수당이 지급된다고 하여 걱정되었지만 여당에서 의지를 가지고 전 국민의 재난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금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정의당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질병은 가장 취약한 곳을 먼저 찾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대책 부재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달엔 제주도에서 발달장애인 아들과 어머니가 목숨을 끊는 참변이 있었습니다. 정의당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꼼꼼히 점검하여 감염병 및 재난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재난의 사각지대를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다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셨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제가 치열하게 잘 지내실 거라는 기대가 듭니다. 두 번째 질문. 아니, 저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하고 있군요. 세 분은 너무 잘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예, 경제정책에 관한 질문 마지막으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주광덕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코로나 사태로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부디 용기 내셔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신 선진 시민의식, 그리고 탁월한 의료진들이 헌신적으로 자신을 던져서 코로나 사태 확진 환자 치료와 확진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가 진정 국면과 종식 국면으로 접어들고 나면 경제 코로나, 우리 민생에 가장 어려운 민생 코로나가 크게 우려됩니다. 이미 우리나라 주요 50대 기업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 영업이익이 지난해에 비해서 반토막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재난으로 보고 국민 1인당 50만 원의 재난 자금을 지원하고 또 피해가 심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실직하신 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과 각종 세금 납부 유예 및 감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소득주도 성장, 미국의 그 유명한 래퍼 교수의 말씀처럼 그렇게 멍청한 이론은 처음 들어봤을 정도다. 이 소득주도 성장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려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예, 새 후보 이야기 다 들었죠, 제가? 다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자체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가볍게 좀 진행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건 유권자분들께서는 예리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은요, 역시 민감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복지 정책 중에서도 저출산과 육아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돈 없어서 아예 못 난다. 이런 젊은 부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트렌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들에게는 굉장한 고민일 만큼 사회적으로는 저출산 쇼크라고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또 아이를 무조건 낳으라고 하기에도 제도적으로 지금 무언가 마련되어 있는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안타까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금 혹은 육아휴직 활성화 등의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또 힘든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분께서는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혹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 어떤 대책들을 고민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정의당 장형진 후보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재정적 지원도 중요합니다. 지역사회가 안심하고 국가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장형진과 정의당은 엄마 아빠 모두가 육아에 참여하도록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휴직기간 동안 고용부담에 시달리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임금에 준하는 급여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보육교사도 부모님도 모두 행복한 보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저의 주요 공약대로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을 현행 최대 20명에서 최대 12명으로 축소하겠습니다. 아픈 아이들이 부모의 형편과 관계없이 치료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시행하여 가슴 아픈 모금 광고 모두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장애 도시 설계인 유니버셜 디자인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수십조의 재정적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작년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또다시 최저치를 갱신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때입니다.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보육 환경, 장형진과 정의당이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저출산과 육아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주광덕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기호 2번 주광덕 후보입니다. 우리 사회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다는 이른바 3포 세대를 넘어서서 이제 대인관계나 취미활동까지 하지 않는다는 M포 세대라는 말까지 안타까운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뭐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다는 뭐 팅크족 등 이런 것은 결국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겠죠. 일자리가 있으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고 결혼을 했을 때 뭐 주거나 또 양육비나 교육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일자리를 어렵게 잡아도 그 일자리가 뭐 임시직이나 또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또 고용이 불안하다 보니까 뭐 주택을 마련하거나 또 자녀를 출산했을 때
그 보육이나 양육 그리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러한 저출산 문제가 되고 있고 이 국가의 지금 재앙으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의 많은 규제를 좀 철폐를 해서 기업에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노동개혁을 통하고 그리고 보육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가가 이 보육과 주거를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나라가 만들겠습니다. 네, 끝으로 같은 질문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후보께서도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죠. 네. 그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지금 따질 상황은 아닐 것 같고 그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되느냐가 지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이를 기르는 것은 한 가족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함께 해야 합니다. 국민들 저출산 해소 정책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고 계십니다. 양육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달라라는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양육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 2월 28일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행되고 있습니다.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 80% 지급하고 이후 기간 50% 지급합니다. 이러한 이런 적용을 점차 확대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장려를 위해서 매년 출산, 육아, 보육 정책을 현실에 맞게 정부 계속 개정해야 합니다. 출산 휴가 급여 역시 200만 원으로 지금 인상하고 있고 해당 회사에 대해서는 대체 인력 임금 지원 80만 원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출산급여 15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청년, 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하고 주택 10만 호 공급을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에 교통 중심지에 이러한 주택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예. 세 번째 공통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1번, 2번 질문이 각기 다른 질문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다 먹고 사는 문제다 보니까 또 다 통일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세 번째 질문도 이미 후보자들 얘기 중에 몇 번 거론된 얘기인데요. 일자리 문제입니다. 남양주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 인구 규모가 9위일 정도로 큰 도시더라고요. 인구가 7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정도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는 도시들과 다른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대기업이나 중기업 수가 적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종업원 300명 이상 공장이 2곳밖에 없고 50명 미만 소기업이 98%이고 또 이 가운데도 10인 이하의 소기업 전통적인 제조업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분석을 봤습니다. 꼭 대기업이 있어야 좋은 건 아닙니다만 우리 지역에 맞는 제대로 된 어떤 정책, 기업 문화,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나와야 되질까 하는 필요성이 남양주 시민들에게는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일자리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이런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변 여쭙겠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주광덕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 남양주시는 금년부터 이제 한 70만이 인구가 넘는 대형 도시가 됐습니다. 그에 비해서 남양주 시민들이 근무할 수 있는 다닐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는 자체적으로 많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으로 인구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또 기업의 투자 여건도 어렵고 여러 가지 남양주에는 수도권 규제 등으로 인해서 기업이 투자할 여건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남양주시의 재정 자립도가 한 35%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해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중앙정부 그리고 중앙정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삼선 의원이 되면 상임위원장이라는 어떤 국회의 큰 힘을 이용해서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우리 남양주 일자리를 생산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GTX 비노선이나 KTX 정차 그리고 9호선과 6호선의 남양주 연장을 통하고 그 만나는 역에 복합 환승센터를 통해서 대형 쇼핑몰이나 멀티플렉스 같은 정말 일자리와 경제가 활성화되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특히 태계원 첨단 산업밸리와 진건 그린스마트밸리 등 도시 첨단 산업단지의 메카로 남양주를 확 바꿔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역시 같은 질문인데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네, 우리 남양주시의 특성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남양주 교통 혼잡해서 추가 물류가 발생하는 산업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 제한 때문에 오염이나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산업이 들어와야 합니다. 한편 그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 역사 문화의 소재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우수한 인적 자원들이 우리 남양주에 많이 살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결국에 우리 남양주는 문화산업과 4차 산업을 합성한 그런 산업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요 공약으로 남양주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글로벌 영상문화 콘텐츠 허브 산업단지 조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로는 북경의 따산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폐 공장이나 창고 이런 지역들을 활용해서 문화예술인들이 모여들어서 북경의 명소가 되고 중국의 예술의 어떤 중심지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남양주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글로벌 영상문화 콘텐츠 허브 산업단지는 영화와 드라마, 웹툰, 만화, 캐릭터, VR, AR 이런 콘텐츠들을 다 한 군데 모아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로 잘 조성된다라고 하면 한국형 디즈니가 여기서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공통질문 3개 다 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문제에 대한 대책, 그리고 육아 문제, 끝으로 일자리 창출 문제까지 각 후보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장영진 후보께 마지막 질문 답변을 아직 못 들었죠? 네. 제가 자꾸 실수를 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장영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들은 남양주에 어떤 일자리가 생겼으면 하시나요? IT, 게임, 영상, 아마 다양한 일자리들을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일자리들은 굴뚝이 없는 지식산업인데요. 그러나 현재 남양주시는 이런 지식산업의 기반이 전무합니다. 거의 유일한 성공 사례인 판교의 경우만 봐도 강남이라는 지리적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남양주는 주변 지역의 맥락으로 봐도 이런 맥락들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남양주에 거주하시면서 타 지역으로 통근하시는 15만 직장인분들이 남양주에서 근무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격 오피스인 스마트 워크센터를 도입하겠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옮기지 않고도 내가 근무하는 회사의 남양주 원격 오피스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미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된 구리 남양주 테크노밸리가 무산되었습니다. 힘있는 국회의원의 추진력은 결국 막대한 재정 손실과 국가 예산 낭비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남양주 땡땡밸리, 결국 정치인들의 치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저 장영진은 스마트 워크센터 도입으로 남양주에 실현 가능한 일자리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동질문에 대한 3분의 답변 들었습니다. 제가 앞서 주광덕 후보, 장영진 후보 한 번씩 빼뜨리려고 했는데 김용민 후보님도 한번 빼뜨릴까 하다가 그냥 시간 관계상 계속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수 없이. 자, 지금부터는 정말 열띤 토론을 느낄 수 있는 순서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각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을 일방적으로 듣고 상대 후보들이 여기에 대한 질문, 또 그 후보가 다시 답변을 하는 이런 순서인데요. 3분간 각 후보자들에게 공약 발표를 할 시간을 드리고요. 개별 보충 질문 시간 30초, 거기에 대한 답변 시간 1분 30초씩 2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분간의 공약 발표를 하실 분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후보입니다. 네, 저는 주요 공약으로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교통 공약이고, 두 번째가 경제 공약으로서 자족도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보건 공약으로서 대형 종합병원 유치 설립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 공약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산 신도시가 이미 들어섰고 앞으로 3기 신도시 들어설 예정입니다. 곧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남양주가 될 것 같은데요. 도시가 들어섰지만 교통이 매우 불편합니다.
서울로 출퇴근하기 매우 불편하십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자가운전을 하기도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인 대중교통망을 대폭 확충하려고 합니다. 지하철 5호선, 6호선, 9호선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8호선은 다산역 접기 개통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GTX B 노선 2022년 착공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경의 중앙선을 이용해서 덕소행으로 갈 수 있는 덕소 지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설될 GTX D 노선이 있습니다. GTX D 노선 계획에 우리 남양주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힘 있는 여당 후보로서 해낼 수 있습니다. 한편 자가운전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운사거리나 삼패사거리 등의 입체교차로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족도시 경제 공약입니다. 글로벌 영상문화 콘텐츠 융합 산업단지 조성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세계 콘텐츠 산업은 연 1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이면 400조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다양한 영상문화 콘텐츠 산업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조건이 좋고 서울과도 가깝고 많은 문화, 역사,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우리 남양주에 글로벌 영상문화 콘텐츠 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경기도와 남양주 등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산업단지 부지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하면 한 1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 영화 산업 관련 대기업이나 중견, 중소기업 유치할 수 있고 스타트업 지원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교육센터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종합병원 설립인데 아직 우리 남양주에 대형 종합병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그리고 남양주 시민들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대형 종합병원 유치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3분간의 공약 발표 있었고요. 나머지 두 후보께 질문 드릴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형진 후보 30초간 질문 가능합니다. 네, 후보님 공약 중에 KTX 덕수역 정차를 공약으로 발표하셨었는데요. KTX가 제속도인 시속 300km를 낼 수 있는 역간 최소 거리가 57km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청량리 덕수 역간 길이가 17.2 그리고 상봉 덕수가 13.2 그나마 긴 덕수 양평이 30.7km인데요. 이렇게 짧은 거리에선 KTX가 제속도 못 내고 안전상에도 심각한 위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KTX가 제속도를 못 내는 구간은 수도권의 여러 구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KTX가 제속도를 내는 곳을 지금 수도권은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에서 KTX를 이용하는 교통 수요자들의 편익과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이 되어야 될 문제인데 실제로 KTX 덕수역에서 지난 동계올림픽 때 정차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한번 검증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떤 기준거리도 중요하고 300km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교통을 이용할 교통 수요자들의 그런 편의가 더 우선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시간 더 남았는데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장영준 군이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답변 드리자면 과거 전북 혁신도시가 전주와 연계 이유로 저희와 비슷한 제안을 했다가 일명 저속 처리될 거라는 이유로 사업이 취소되었었고요. 근데 앞서 말한 거리 문제를 제외하고도 덕수역에 KTX가 들어서면은 열차 위계상 중앙선 열차가 더 후순이라서 KTX가 항상 먼저 가도록 더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요. 안 그래도 중앙선 배차 간격 길어서 문제가 많은데 어떤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실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경의중앙선이 많이 지체되고 있고 특히 청량리 지역에서 이제 열차가 많이 교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부분은 저를 포함한 우리 덕수 지역 주민 여러분들도 매우 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와부 덕수 지역 주민분들은 KTX가 덕수역에 정차해서 와부 지역 주민들이 KTX를 타고 서울로 출근도 하고 그리고 강릉으로도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라고 강한 그런 수요를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사를 조금 더 하고, 그리고 덕소역의 어떤 그 정착 플랫폼들을 조금 더 확대 개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예산 문제라든가 수요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답변 여기서 마무리하시는 것 같고요. 이번에는 주광덕 후보께서 역시 두 차례에 걸쳐서 김용민 후보에게 질문할 기회가 있는데요. 공약 중에서 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김용민 후보님. 네, 선거운동 하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남양주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9호선의 남양주 연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후보님도 동의하시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 또 GTX B 노선은 2027년 연말 정도까지가 현재 정상적으로 될 때 공사 기간이란 말이에요. GTX D 노선에 대해서도 이게 같이 하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언론과 교통 전문가들의 비판이 많아서 예, 그 문제를 질문 어떻게 해결할 여기까지입니다. 것인지. 예, 답변 1분 30초 동안 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그 GTX D 노선은 아직 그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GTX D 노선은 국토교통부에서 작년 연말 그리고 올 초에 대통령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이런 그 수도권 광역 교통망을 그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신설 노선입니다. 이 신설 노선이 현재는 수도권 그 서북부 쪽, 그 서남부 쪽을 연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언론에서 보도됐던 그 노선, 예상 노선도는 하남까지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도권 동북부, 경기 동북부에 가장 중심 도시인 우리 남양주에 GTX D 노선 연결 못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GTX D 노선과 GTX B 노선, 그리고 지하철 6호선, 9호선, 8호선, 5호선 다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교통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남양주 곧 100만 도시가 되고 왕석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인데 교통 문제 미리 해결해 놓지 않으면 너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TX D 노선은 이미 정책 계획이 수립될 단계에서부터 강력하게 우리 남양주 쪽으로 연장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우리 모두가 숙고해야 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도 후보님 한 번 더 질문하실 기회 있고요. 30초, 질문도 30초 제한 시간이 있어서요. 30초가 지나면은 더 말씀을 못 하십니다. 우리 전철이나 GTX BD를 거미줄처럼 남양주에 연결하는 걸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현재 실현 가능성의 문제죠.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9호선, 6호선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겨우 한 게 GTX B 노선하고 수석대교 정도였어요. 제가 9호선과 6호선의 연장을 계속 주장해서 국토부가 이제 구체적인 사업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렸고, 9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고덕에서 끊어서 남양주로 연장시키겠다 그러는데 구리를 거쳐서 남양주로 오는 겁니까? 네, 답변해 주시죠. 구리를 거쳐서 남양주로 가느냐, 이게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안은 구리를 거쳐서 남양주로 오는 것은 아니고 하남에서 바로 남양주로 넘어오는 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건 주광덕 그 후보님께서도 마찬가지 방안을 고려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요. 9호선의 그 예산 타당성과 노선의 안정적인 운용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하남에서 바로 남양주로 들어오는 것이 맞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9호선은 다산 신도시나 덕소 지역 주민분들께서 매우 그 수요가 높은데 왕숙 신도시가 새로 이제 그 개발이 되면 왕숙 신도시로의 연결 역시 매우 중요한 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9호선은 각 주민들이 그 원하시는 방식과 그리고 거의 그에 따른 합리적인 예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노선이 잘 짜여져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남양주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남양주시의 시민들의 입장에서 남양주 시민들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김용민 후보의 공약 발표와 상대 후보들의 질의응답까지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장형진 후보의 공약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핵심 공약이 원격 공유 오피스, 무장애 도시, 보육교사대 아동비율 축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 교통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중앙선, 꽉 막힌 출퇴근길 도로, 저도 이제 그만 겪고 싶습니다. 그래서 8호선의 차질 없는 준비와 경의중앙선 배차 간격 축소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하지만 GTX, KTX, 6호선 연장, 이것저것 다 놔주겠다는 식의 교통망 확충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해주진 못합니다. 지역 자족성 고려 없는 교통망 확충은 도시를 병들게 할 것입니다. 다산 신도시와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위례 신도시의 경우 강남과의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지만 현재 지역상과의 공실이 장기화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임대료가 반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실률이 30-40%대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다산 신도시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8호선 공사 완공이 임박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도시의 공실을 활용한 스마트 워크센터를 제안합니다. 원격 근무를 통해 출퇴근 문제를 완화시켜 시민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근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강남 판교의 점심시간과 같은 풍경, 남양주에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으로 남양주의 무장의 도시 설계인 유니버셜 디자인 시티를 도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도시를 다니시면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없지만 우리 할머니 혹은 내 아이가 그런 불편을 경험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내 가족, 내 이웃이 불편하지 않은 도시 유니버셜 디자인 시티를 제안드립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이란 말 그대로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서 유니버셜 디자인 시티는 모두를 위한 도시, 즉 공간 복지를 의미합니다. 유니버셜 디자인 시티가 조성이 된다면 휠체어는 더 이상 보행로를 넘어 차도를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도시 전체가 안전한 지팡이가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복잡하고 미뤄갔던 도시가 더 쉽고 안전한 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공약으로 보육교사 1인당 돌봄 아동의 인원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현재 보육교사들은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보육교사 1명당 최대 20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습니다. 저는 영유아법 개정을 통해 만 4세 이상 아동 기준 최대 20명의 돌봄 아동을 최대 12명으로 대폭 낮추겠습니다. 보육교사의 노동권 개선은 보육교사들만을 위한 정책은 아닙니다. 노동권 개선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켜 학부모들에게 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양주의 특정 집단을 위한 정치가 아닌 남양주 시민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남양주를 디자인할 도시혁신 정의당 장영진에게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장영진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또 나머지 두 후보는 어떤 질문, 어떤 의문점을 갖고 계실까요? 주광덕 후보께서 먼저 질문하시죠. 장영진 후보님, 저는 예탁까지 통과한 진건의 그린 스마트 밸리하고 태계원 첨단 산업 밸리 잘 만들고 스타트업 센터 유치를 통해서 남양주를 첨단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가지고 있거든요. 후보님께서 제시한 스마트 워크센터 공약 굉장히 청년 후보로서 저도 동의가 되고 감동이 되는데 그 실질적인 효과와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네. SOC 사업에서 500억 원 이상 드는 사업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네, 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건데 이게 1이 나와야 본전이고 대부분 국회의원 후보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규모 사업들의 예타가 0.45, 잘 나와 0.7 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려면 1.5가 나와야 됩니다. 예타가 결국에는 국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최후의 장치인데 정치인들은 삼선의 힘, 강한 여당의 힘, 이런 힘으로 밀어붙여서 기어코 사업을 추진합니다. 결국 지자체 재정 자립도 깎아먹으면서 이런 사업 추진하고 계신 겁니다. 그에 비해서 스마트 워크센터는 당산의 시 예산으로도 가능합니다. 세종시 스마트 워크센터를 참조한 건데요. 공실 전세 임대료 8억 원, 초기 장비 구축비 1억 원에 그리고 운영비 이것저것 다 해서 1,600만 원대입니다. 경기도에서 남양주 재정 자립도가 뒤에서 10번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사업 추진이 아닌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을 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산업단지 만들 돈으로 원격 오피스 100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출퇴근과 공실상가로 고통받는 다산 신도시 진짜 살리려면 스마트 워크센터 저는 당장이라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하실 질문 한 번 더 하실 수 있습니다. 장영진 후보께서 9호선, 6호선, 5호선, GTX-B까지 장밋빛 공약을 많은 것을 하다 보면 그 많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그런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또 뼈아픈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남양주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저는 9호선 연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네, 저는 9호선 연장에 대해서 일단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9호선이 덕수역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진입할 때 굉장히 각도를 많이 꺾어서 현재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팔당역을 종착역으로 하게 되면 수요가 안 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마석까지 이어지는 그런 노선으로 해야 그나마 현실성이 있는 건데 차라리 저는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버스 노선을 더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히려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천당 IT밸리 조성에 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모든 지자체가 성공 사례인 판교를 가지고 제2, 3의 판교 테크노밸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는 지역에 대한 맥락과 산업의 특수성은 전혀 파악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바에는 남양주에서 타 지역으로 출근하시는 분들 굳이 저 멀리 출퇴근 지옥에 던져 놓으실 게 아니라 남양주의 원격 공유 오피스 조성해서 그분들의 실질적인 삶을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추진력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점은 제가 전혀 의심하지 않는데요. 이거 만드시면 남양주시 재정 파탄납니다. 공실 넘치는 유령 산업단지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이전에 국비 50, 구리 35%, 남양주 15%를 하려던 예산 지금 구리 빠지고 15% 감당하던 남양주에서 단독으로 하겠다는데 이게 정말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용민 후보께서 두 차례에 걸쳐 역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장영진 후보의 공약 발표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질문해 주시죠.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시 정의당 장영진 후보님께서 공약을 소외된 분들, 어려운 분들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잘 만들어 주셔서 저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그 원격 공유 오피스 관련해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IT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산 시설이나 외식 시설 등에서 실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저의 공약의 가장 큰 특징은 실현 가능한 공약이고요. 지금 오히려 후보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콘텐츠 산업밸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지역의 맥락을 저는 전혀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지역에 문화예술이 당연히 존재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지금 직접 해 있느냐 그런 상황도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무리한 공약을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더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스마트 워크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굉장히 작은 예산으로 추진 가능합니다. 전세 8억 원 그리고 실제 그 기기 임대비 1억 원 그리고 이것저것 1년 운영비 다 해서 1,600만 원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코로나 사태로 많은 시민분들이 원격 출퇴근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택근무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한계를 극복할 것은 원격 공유 오피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미리 이것을 갖춰 놓지 않으면은 미래에 또 더 큰 많은 예산을 소요하게 될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용민 후보님 한 번 더 질문하시죠. 네. 남양주를 자족도시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다 공통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 여쭙고 싶은 것은 그 교통 개선 방향에 대해서 사실 공약에 크게 말씀을 안 하고 계셔서 이 교통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입장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공보물 페이지가 돈이 좀 부족해서 지역별로 세세하게 기록하지는 못했는데요. 저는 와부 태계형 근곡 원도심에 우선적으로 유니버셜 디자인 시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덕수역에서 선거운동하고 시내로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보행로가 50cm 폭도 안 되거나 그나마 넓은 것도 전봇대가 막고 있어서 휠체어나 유모차는 절대 지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당장 덕수역 광역교통망 확장도 중요한데요. 덕수역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보행약자분들을 위해 당장의 시내에도 돌아다니기 힘든 상황이신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쏟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도시정비 사업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는 거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대부분의 선진 도시들이 차로부터 빼앗긴 거리를 다시 사람들에게 돌려주자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도시들도 여전히 아파트 내부, 단지 내부를 제외하고는 도차 분리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내 집을 넘어서 내가 사는 도시 전체가 모두가 걸을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장의 도시 설계로 유니버셜 디자인 시티를 조성하여 모두가 평등한 이동 권리를 가진 도시, 그런 교통 공약을 가진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공약 발표하실 분 한 분 남았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주광덕 후보인데요. 하시죠. 네. 기호 2번 주광덕 후보입니다. 저는 남양주를 교통의 중심 도시 그리고 경제의 복합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첫 번째 공약, 그리고 남양주를 명품 교육 도시로 만든다. 세 번째로 선진 의료의 남양주 도시를 만든다. 네 번째로는 경제의 활력이 넘치는 경제 자족 도시를 만든다. 다섯 번째는 문화예술의 도시 남양주를 만들겠다. 이렇게 주요 공약으로는 5대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호선과 6호선의 남양주 연장. 이제 9호선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지난해 11월 구체적인 사업으로 본다라는 답변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수석대교를 6차선 내지 8차선으로 신설하는 공약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강변북로와 우리 북부간선도로 또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확충해야만 됩니다.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이용하는 구간이 가장 정체가 높은 구간으로 돼서 확장이 불가피합니다. 또 경춘선과 경의중앙선의 배차간격 단축과 무엇보다도 청량리에서 망우 구간을 복곡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남양주 시내 주요 도로 확장은 물론 남양주에서 지하철 5호선까지 구간의 환승버스 노선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 로타리와 삼패 로타리, 그리고 우리 토평 로타리와 동막골 등 남양주 시민들이 광역교통체계를 이용해서 서울로 진입하는 주요 교차로를 혼잡 교차로로 개선하겠습니다. GTX B노선과 별내선은 추진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KTX 강릉선이 그리고 EMU 중앙선이 덕소역에서 정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연계 출구를 시내 쪽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9호선과 6호선이 연장되고 GTX B노선과 KTX 덕소역 정차가 되면 그 환승역을 중심으로 복합 환승센터를 구성해서 우리 대형 쇼핑몰이나 멀티플렉스 등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함께 개발해서 남양주가 교통이 잘 뚫리고 또 경제가 복합적으로 활성화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명품 교육 도시에 관해서는 우리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중심으로 미디어 융합 에듀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디어 융합 특성화 고등학교 유치 등 명품 교육 도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김영민 후보와 마찬가지로 대형 병원을 대학병원이나 대형 병원을 유치해서 선진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진권 그린 스마트 밸리 차질 없이 추진해서 태계원 첨단 밸리와 함께 남양주의 경제 활력 자족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문화예술 르네상스까지입니다. 예, 지금 주광덕 후보의 공약 발표 3분 동안 김용민 후보님은 막 적고 계시던데요. 질문하시죠. 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주광덕 후보님 그 공약 잘 들었고요. 여쭤볼게요. 진권 그린 스마트 밸리와 태계원 첨단 산업 밸리가 다른 산업단지 스마트 밸리와 어떤 특색이 있는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서울 사람들이 남양주로 출근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여론이 있고 한데 그게 궁금하고 또 기업 유치 계획은 따로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우리 김영민 후보님이나 이제 장영진 후보님도 이전에 말씀하실 때 이런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남양주시의 상황하고 잘 맞지 않고 쉽지 않는 공약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제 산흥역 중심으로 8만 8천 평에 이르러서 조성되는 진권 그린 스마트 밸리의 경우에는 저 이전에
국회의원을 하셨던 박모 국회의원 때 그 국토부 사업으로는 확정을 했고요. 다만 그 예비 타당성 조사가 BC가 낮게 나와서 국가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그 기획재정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 국회의원 되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래서 2017년인가요? 그 2018년인가? 이게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 것은 이 산흥 역세권에 88,000평의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BC가 통과됐다. 타당한 사업으로 본다. 그래서 정부 예산도 한 1,500억 편제돼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그린벨트 해제 등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진행 중에 3기 신도시가 발표됐고, 진건 그린 스마트 밸리 사업 지구가 3기 신도시 안에 이게 편입되게 돼서 지금 잠시 그 진행이 중단되고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도시 추진하는 국토부로부터 신도시가 추진되더라도 진건 그린 스마트 밸리는 차질 없이 추진된다.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네, 김용민 후보님 한 번 더 질문하시죠. 네, 그 진건 그린 스마트 밸리와 태계원 첨단 산업 밸리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를 여쭤봤는데 그 부분 조금 더 말씀 더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GTX B 노선을 덕소 지선으로 그 연장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승역세권 개발 말씀하셨는데 환승역세권을 개발하면 덕소나 이런 구도심 지역의 상권이 오히려 죽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KTX 강릉선이 덕소역에 정차하고 EMU 중앙선이 덕소역에 정차하면 당연히 그 타고 내리는 많은 승객객이 형성되고 또 이러한 교통의 요충지에는 상권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덕소의 가장 문제가 남양주시의 선도읍이라고 돼 있지만 그 오랜 기간 10여 년 동안 그 구도심에서 뉴타운 사업이 계속 중단되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바람에 덕소 와부 지역 자체가 굉장히 활력이 떨어지고 인구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KTX 강릉선이 쓰고 EMU 그 중앙선이 덕소역에 정차하는 것을 와부 주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뭐 환승센터 등을 통해서 또 그 지역의 상권은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건 그린 스마트 밸리 그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그 계획에 있는 것처럼 이제 판교와 비슷한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그 태계원의 그 첨단 산업단지는 사실 그 남경필 지사 당시에 태계원과 구리 합쳐서 경기 테크노밸리가 확정됐었는데 경기도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그 부지와 군부대 이전 부지에 또 진건 그린 스마트 밸리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4차 산업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번에는 정의당 장형진 후보께서 두 번 또 이렇게 질문할 기회가 있는데요. 하시죠. 예. 네, 후보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지역에 대한 공약은 많으신데 중앙정치에 대한 공약을 잘 안 보여서 제가 공보물을 좀 봤는데요. 후보님 공보물 척장에 정치의 품격을 높이시겠다면서 안전장관 후보 인사검증을 넣으셨는데요. 잘 보았을 때는 안전 후보 인사검증 때 후보님 행동이 그닥 품격 있진 않으셨거든요. 무관 사람 성폭행 한 번 몰아서 한 사람 인생 망가뜨리고 벌금까지 받으셨는데 오늘 이 자리 통해서 정식으로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장영진 후보님이 저한테 질의한 거에는 허위사실이 맞습니다. 제가 벌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2심에서 선고 받으셨죠?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장영진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장영진 후보께서 이 토론회가 끝나고 나시면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상대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언이 끝나고 나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안경환 법무부 장관 그 인사검증을 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43년이 지난 그 안경환 장관의 혼인신고서를 어떻게 파악했느냐라고 하면서 제가 마치 박근혜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에 뭐 비서실장과 서로 사전에 결탁을 해서 이러한 그 음습한 정보를 빼낸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저희가 청와대 근무할 때 정권이 바뀌고 안경환 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제가 또 국회의원이 돼서 인사청문위원이 되리라는 걸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회의 정상적인 의정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서면 질의를 했고 법원행정처로부터 답변받은 내용을 가지고 혼인신고 서류가 유조됐다는 걸 밝혀냈던 듣겠습니다. 것입니다. 한 번 더 장형진 후보께 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요. 추가를 해주시죠. 네, 벌금이 아니라 손해배상이셨고 민사 협의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말씀드려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안경환 후보자 자녀분에게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고, 근데 조 전 장관 후보는 왜 공보물에 왜 넣으신 건가요? 누구를요? 한 개인의 생활기록부를 떳떳하지 못한 경로로 입수하셨잖아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폭로하신 거고, 교육부에서도 제공 안 했다는데 그럼 대체 어디서 가져오신 건가요? 이게 검찰인가요? 제가 후보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경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따님의 그 성적의 아주 일부를 공개한 건 사실입니다. 저도 세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아빠로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국 후보는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킬 만큼 거짓말 그리고 말 바꾸기, 자신이 과거에 했던 말과 행동과 전혀 다른 모습이 쏙쏙 드러났습니다. 특히 자신의 딸이 고등학생일 때 천안에 있는 단국대 의대에 가서 인턴 활동을 했는데 그 의대 4학년 학생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내용의 논문을 영어를 잘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해당 논문에 제일 저자가 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국민들을 속이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조국 따님의 그 영어 성적은 사실 이렇게 대화하는 것은 뭐 중간 정도는 가지만 어떤 독해를 하거나 번역을 하거나 이런 데 갖출 수 있는 문법 실력, 독해 실력은 상당히 낮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안타깝고 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조국 장관이 국민을 향해서 그러한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한 불가피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제가 영어 성적을 말씀드렸고, 그것은 제가 공익 제보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상 정당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새 후보의 공약을 듣고 또 상대 후보들의 질의응답 시간까지 가졌습니다. 세 분 공약을 좀 듣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들이 몇 개씩 있어요. 그게 아마 지금 남양주시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시든 꼭 좀 정책을 잘 좀 펼쳐서 잘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자, 이번 순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마 가장 흥미진진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주도권 토론입니다. 5분이라는 그래도 그나마 가장 긴 시간이 주어지고요. 이 시간에는 저의 역할은 빠집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 한 분이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질의응답을 할 수도 있고 혼자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주어진 시간을 마음껏 활용하는 시간인데요. 하나 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본인에게 주어진 5분이 내가 말할 때만 시간이 카운트가 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했을 때 상대방이 답하는 시간도 그 주도권 시간 5분에 포함된다라는 점 감안하셔서 앞에 모니터에 있는 5분 카운터 보시면서 자유롭게 자신에게 주어진 5분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진행하실 분은 기호 6번 정의당 장형진 후보입니다. 이번 선거는 연동형 비례대표가 도입되는 첫 번째 선거입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승자 독식과 대결 정치, 지지율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의석을 차지하여 민심이 왜곡되는 선거 제도를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의당만이 주장했던 것이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소선거구제와 지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독일식 정당 명부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어떤 정치인보다 강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신 분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18대, 19세 대선 공약 모두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정의당의 메시지가 아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원문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선거제도는 모두 1987년 6월 항쟁 이후 1노 3김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졌다. 결선 투표가 없는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와 빈약한 비례대표 의석, 그리고 영호남을 축으로 하는 지역 대결 구도, 이 모두가 그때 만들어진 것이다.
개선된 것이라고는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지지율로 나누기 위해 도입한 1인 2표제 하나뿐이다. 그것도 국회가 만든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덕분에 겨우 도입될 수 있었다. 20년 넘게 우리 정당과 정치인들은 이 구조 속에서 경쟁하고 대립해왔다. 1등만 살아남는 소선거구제가 이성적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지역대결 구도와 결합해 있는 한 우리의 정치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정치가 발전하지 않은 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한 예는 절대 없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달린 과제이다.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는 모두 최종적으로는 정치로 수렴되기 때문이다. 정책 개발보다 다른 지역 정당과 지도자에 대한 징후를 선동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법이 된다. 정책의 차이가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감정 싸움은 몸싸움으로 전환된다. 모든 정당에서 강경파가 발언권을 장악한다. 대화와 타협의 정체가 발붙이기 어렵다. 국회의원을 대폭 물갈이해도 소용이 없다. 이것이 내가 20년 동안 경험한 대한민국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다. 성숙한 민주주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루려면 사람만이 아니라 제도도 바꾸어야 한다. 지역 감정을 없애지는 못할지라도 모든 지역에서 정치적 경쟁이 이루어지고 소수파가 생존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인재와 자원의 독점이 풀리고 증오를 선동하지 않고도 정치를 할 수 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 한 번 잡는 것보다 더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제일 좋겠지만 대도시에서 한 선거구에 여러 명을 뽑고 작은 도시와 농촌에서는 지금처럼 하나만 뽑는 도농복합 선거구제라도 한나라 등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차선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에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 번 잡는 것보다 더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염원한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한참도 못 미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위성 정당 창당이라는 꼼수를 시행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는 오간되었고 선거판이 혼돈의 도가니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정당 보조금 지급 전날 의원 20명을 파견해 교섭단체가 되어 55억 원의 정당 보조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법에 맞서기 위함이라며 더불어민주당 또한 위성 정당을 만들어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편법에 맞서기 위한 방법이 과연 꼼수밖에 없었는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각 후보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이러한 정당 민주주의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후보님들은 21대 국회에서 어떻게 선거 제도를 개혁하실지 그것에 대해 저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30초 더 남았는데 괜찮으시니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주광덕 후보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네. 저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4+1이라는 그 국회법상 있지도 않은 국회의원들의 모임에서 지금 장영진 후보께서 말씀하신 이 법을 만들고 이렇게 시행을 하는 과정에 똑같은 제도를 잠깐만요. 이제 제가 아까 끼어든 거 2초 정도 지금 조금 더 들여서 5분이 딱 지났고요. 어차피 주광덕 후보와 김용민 후보가 1분씩의 반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광덕 후보님 지금부터 다시 1분 드리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저는 이 비례대표 제도를 없애고 지역구를 255석에서 270석으로 만드는, 그래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선거제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비례대표 제도는 국민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직능을 대표할 사람, 또 여러 전문가 영역을 다양하게 국회에 구성해서 우리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제는 지역구에 출마하는 의원들로도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국민의 뜻에 따라 줄이면서 비례대표 제도를 없애는 정치 제도 개혁을 하겠고,
제가 아프리카의 레소토나 동유럽의 알바니아나 남미의 베네수엘라에서 시행했다가 다 실패로 드러난 연동형 비례대표, 이거 하게 되면 반드시 한 번 하고 다시 뜯어 고치게 된다. 그런 여기서 주장을 제가 했습니다. 중단시키겠습니다. 선거 제도에 관한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는데요. 반론이라는 말이 좀 무색하긴 하네요. 김용민 후보님 1분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그 정의당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정당 민주주의가 왜곡되는 어떤 그런 방식의 개혁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선거제도는 투표하는 국민이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이 표가 어떻게 당선에 연결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계산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부분 21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그 승자 독식주의가 사표를 만들고 사표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 혐오, 정치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투표할 수 있게 내 표가 그 선거에 그 국회의원 당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생각했던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지 않아 제가 조금 당황을 했는데요. 긴 시간 장영진 후보의 이야기 참 경청해서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주광덕 후보께서 5분 동안 마음껏 시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령원도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우리 김용민 후보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영아파트 2단지에 거주하시는데 그 전세로 거주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형태로 거주하십니까? 그 집 거주 형태가 지금 왜 질문을 하시는지 제가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데요. 그 질문 꼭 지금 답을 드려야 됩니까? 글쎄, 그리고 네. 자녀분들이 지금 초등학생이면 어느 학교로 전학을 하셨는지. 네, 그 부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략공천을 받아서 이 지역에 왔습니다. 그냥 제가 네. 질문하는 거 그 핵심 위주로 해야 제 시간을 쓸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전략공천 받아서 와서 집을 빨리 구했습니다. 그래서 빈집 아무거나 하나 남은 거 바로 잡아서 들어갔습니다. 월세로 들어갔고요. 저희 아이들은 지금 원래 제가 살던 집 지금 전세 보증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세 기간 남아서 아직 집에 있습니다. 전학은 아직 못 전학 하셨다는.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그 월세를 지금 후보님이 계약을 하셨나요? 네, 제가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그 후보자 재산 신고 사항의 그 월세 사항을 기재해서 보고하셨나요? 그게 2019년 12월 31일자 기준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후에 올해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하지 않았다는 네, 것이네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실 것 같습니다. 아니, 시민들이 그 SNS상 네. 그 말씀이 있고 또 후보자가 답변한 내용이 있어서 네. 제가 한번 궁금해하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두 번째로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본인은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왔고 마치 상대 후보가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차례 언급을 하시던데, 제가 검사 출신이고 국회의원을 지금 두 번째에서 8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지금 상임위에서 발언을 하든 국회 본회의 아니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하든 특별위원회에서 하든 국회의원이 한 발언이 모두 국회의 속기록으로 기록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국회에서 8년간 의정활동하면서 제가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발언을 찾아서 보시고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후보인 것처럼 그렇게 주민들에게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초선의원 때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질 때 저는 사실 다 이제 무산돼 가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련해서 제가 경찰에게 수사 개시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사법개혁 특위에서 발언을 통해서 당시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다 꺼져가는 경찰의 수사 개시권 주광덕이 살려줬다. 당시 경찰청장이 저에게 경찰청 앞에 공적비라도 세워줘야 된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공수처에 관해서도 저는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발언을 하면서
진정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불법을 제대로 수사하고 국민이 인정하는 공수처로 만들려면 공수처장을 제1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된다. 그러면 저희 당이 대통령이 됐을 때도 또 상대 정당 제1정당에서 추천하는 공수처장이 되고 그 사람이 임명하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정말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공수처라면 저는 찬성할 수 있다는 말까지도 제가 법사위에서 했고 당시 민주당 몇몇 법사위원들이 주광덕 의원이 말하는 저 정도 공수처라면 우리도 저거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활동했던 내용은 저는 검찰개혁에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했고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또 사법개혁특위위원 여러 사람으로부터 주광덕 의원은 검사 출신이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게 검찰에 대해서도 국민의 시각에서 늘 얘기한다 이런 사실 제가 평도 받았습니다. 특히 이태원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12년이 지날 동안 그 살인사건의 유족들은 흔히 말한 인권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 그리고 법무부 검찰을 발이 닳도록 다녔습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TV 시사 프로 보고 그 다음부터 법무부 장관을 국회 올 때마다 혼내고 질타해서 범죄인 인도를 이루었고 또 기소 중지를 위해서 공소시효 중지를 위해서 우리 기소를 했고 그래서 패터슨을 송환해서 지금 20년형을 살게 한 사람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검찰개혁에 앞장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5분이 지났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건 다른 반론을 제기하시건 나머지도 후보께 결정권이 있습니다. 김용민 후보부터 반론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거주하느냐라고 검찰개혁을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과 아까 지역구만 있고 비례대표는 필요 없다, 직능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조금 모순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검찰개혁이 아니었다, 검찰개혁에 동의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주광덕 후보께서 도대체 이 정보를 어디서 얻었냐, 검사로부터 받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를 도대체 어떻게 알았느냐, 검찰과 어떤 커넥션이 있길래 이런 정보들을 빼내느냐 라는 의심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발돼서 수사도 받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이 검찰개혁을 저지하는 그런 결과들을 계속 초래해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검찰개혁에 동의한다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하고, 수사와 기소권은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도 궁금한데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지금 이건 질의응답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발언권은 일방적으로 있습니다. 장영진 후보 반론 시간 1분 역시 드리겠습니다. 네, 저한테는 아무 질문이 없으셔서 굉장히 섭섭하고요. 저는 부영아파트 3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고 궁금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굉장히 힘쓰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항상 삼선의 힘 그런 거 강조하시잖아요. 그런 힘으로 중앙정치에서도 좀 그런 역할을 좀 크게 더 해보시면 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 후보님께서 조국 전 장관 청문회나 안전장관 청문회 그런 데서 보인 모습은 결코 그렇게 검찰 개혁에 앞장서신 분이 아닙니다. 후보님께서는 누구보다 검찰의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시는 분인데 지금 이 카메라 앞에서 국민들 그렇게 호도하지 마시고 그냥 당당하게 나는 검찰의 그 권력을 지키러 나왔다. 그냥 당당하게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정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정의당은 윤석열이 발의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시켰습니다. 정의당은 검찰개혁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도권 토론 이제 마지막 주인공 남았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후보입니다. 5분 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이걸 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주 후보님 저에게 재산 신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자, 지난 3년간 주 후보님 재산 신고 현황입니다. 보니까 토지를 크게 두 필지의 토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구리와 강원도 동해에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 신고가 어느 날 갑자기 축소 신고가 됐습니다. 허위 신고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 좀 말씀을 드리면 2017년까지는 구리시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재산 신고할 때는 해당 면적과 공시지가를 곱한 가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까지는 정당하게 됐습니다. 해당 면적과 공시지가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갑자기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차액이 마이너스 5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9년에 유지했습니다. 2020년에도 여전히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선거 공보물이 나오기 직전에 이 부분만 정정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에는 축소 신고가 되어 있는 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왜 축소 신고했는지를 일단 여쭙고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 같은 시기에 계속 신고했던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땅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과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그대로 신고했습니다. 어떤 땅은 그대로 했고 이 구리시 땅은 왜 절반으로 줄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게 명의신탁이라도 한 땅이신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 다음 몇 가지 더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아마 수사를 받고 계셔서 답변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여쭙고 우리가 저기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 국민들께서 유권자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되니까 반드시 좀 여쭤보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생기부 조국 전 장관의 딸 생기부 도대체 어떻게 확보하셨는지 공익제보라고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게 공익제보를 받아서 얻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학부모나 학생이 주지 않는 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보했는지 좀 속 시원하게 답변을 주시고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바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광덕 후보님 계속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정의로운 분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 우리 지금 국민들 많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건은 그렇게 초토화시키면서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자기 가족과 관련된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시간 끌다가 눈치 보기 수사해서 그것마저 축소, 수사 기소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그 허위 장고 증명서 300억 정도 되는 허위 장고 증명서가 증거로 확인이 되고 피의자 본인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시인까지 한 법정 조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광덕 후보께서는 그 동일한 잣대와 동일한 논리를 대면 더 엄하게 이걸 질타를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강한 질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입장을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장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나왔던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음해에 관련된 손해배상 3,500만 원 2심에서 판결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재판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 때문에 사과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그 입장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문자를 최근에 크게 왜곡해서 이렇게 언론 보도하고 또 말씀하셨는데요. 마치 검찰개혁의 검찰 당시 인사가 매우 잘못됐다. 그래서 이 정권 인사가 약 올린다. 라는 식의 어떤 그런 발표들을 하셔서 우리 국민들 매우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확인된 문자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고 매우 겸손하고 서로를 걱정해주는 그런 문자였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왜 그렇게 왜곡하셨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를 당시 강남일 대검 차장에게 진짜 받은 게 맞는지 아니면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 경로도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엠번방 사건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대 국회에서 법률 개정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광덕 후보께서는 21대에서 개정하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데 이게 진짜 문제가 있고 국민적 공분을 산다면 지금 20대 때 바로 개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영진 후보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검찰개혁과 우리 정치개혁은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 좀 매우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하면 돼요. 네, 여기까지 5분입니다. 예, 사실 지금 주도권 토론이라 제가 못 끼어들었고 남은 한 10여 초 정도 아마 두 분이 말씀하셨어도 되는데 질문을 5분 정도 하셔서 답변할 시간이 사실 없으셨어요. 아마 그것도 저는 김 후보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후보께 1분 반론 시간이 있는데 말 그대로 본인이 생각하는 반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답변을 하셔도 되고 다른 반론을 하셔도 상관없는 1분씩입니다. 장형진 후보 먼저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윤수아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 결코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더구나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대법원, 국회의 법원개혁 노력은 지지부진합니다. 사법농단에 관여했던 판사들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마치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선량한 피해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법조계 비리인 몰래 변론과 전관 예우, 특권층에 유리한 사법 절차 판결 등 불공정한 사법 관행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검찰 개혁을 넘어 더 강력한 사법 개혁을 주장합니다. 지방검사장 주민 직선제, 법원 민주화, 전관예우 근절 등 시민들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N번방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주 의원님 말로만 N번방 처벌 외치지 마시고 권력 가지고 계신 지금 당장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주광덕 후보께 반론 시간 1분 드릴 텐데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은 김용민 후보의 주도권이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굳이 꼭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답변을 하시건 또 다른 반론을 제기하시건 그거는 주광덕 후보님의 선택입니다.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남양주 시민 여러분, 지금 제게 제기된 여러 질문이 많습니다만 저는 문재인 정부 초대 안경환 법무부 장관을 제가 문제 제기한 지 11시간 만에 장관 후보 사퇴하는 낙마를 시켰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제가 철저한 사실에 터잡은 인사검증을 했습니다. 제가 현 정부로부터 저희 자녀 3명을 비롯한 저의 후원금이고 모든 것을 속된 말로 털렸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불법은 전혀 없고 지금 경찰이나 검찰에 소환조차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토평동 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저희 사무실 그 재산신고하는 회계 공무원이 잘못으로 착오로 인해서 됐다고 해서 저희도 오히려 선거 공보물 신고할 때 깜짝 놀라서 바로 국회에 가서도 그동안 저희가 한 2-3번 이것을 잘못 신고했다라고 해서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네. 자, 새 후보의 주도권 토론도 있었고 또 각각 1분씩의 그러니까 총 2분씩의 반론 기회도 드렸습니다. 주도권 토론의 시도의 의도를 제가 보니까 내용도 내용이지만 인간적인 어떤 사람에 대한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는 생각이 듭니다. 공약도 공약이고 정책도 정책이고 또 인성도 인성이고 많은 것들을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평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순서 남았습니다. 각 후보들께 딱 2분, 네, 벌써요. 딱 2분씩 이제 마무리 발언할 시간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응답도 없고 진짜 끝입니다. 맨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꼭 이 얘기는 하고 싶다. 아쉬울 것 없을 만큼 2분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은 기호 2번 주광덕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예, 그동안 시청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호 2번 주광덕입니다. 제가 오늘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린 그리고 가정에 배달된 공보물에 기재된 것처럼 9호선과 6호선 연장을 비롯해서 남양주의 교통 문제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다. 그리고 남양주 발전을 위한 많은 공약도 3선 국회의원의 힘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서 남양주를 쑥쑥 더 큰 남양주로 발전시키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후보, 남양주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후보, 지금까지 4년간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이 법원검찰청을 비롯한 많은 우리 수건사업이나 현안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고 능력을 검증받은 후보가 앞으로 4년 이 할 일 많은 남양주 교통 문제, 일자리, 경제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후보가 아닌가라고 감히 생각이 듭니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제가 인사청문회 등 국회 대정부 질문 이런 과정에서 정말 저는 상대 후보자를 존중하고 예우해주는 품격 있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려고 무척 애썼습니다. 그러나 많이 부족한 점도 있다는 점을 제가 많이 반성하면서 더 발전하는, 그래서 남양주 발전과 대한민국 정치 발전, 국회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는데 선두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수도권의 저희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여론조사 결과 거의 다 뒤지고 있습니다. 저도
기호 1번 김용민 후보께 0.4% 뒤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이 날개가 두 날개가 있어야 새가 날고 술에도 두 바퀴가 있어야 되듯이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꼭 선택하셔서 남양주 발전, 대한민국 정치 발전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후보의 마무리 발언 역시 2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양주병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이번 선거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 남양주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선거입니다. 6호 선과 9호선, 저도 매우 강력하게 추진, 약속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후보님 3선 법사위원장 돼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법사위원장이 그런 일을 처리하는 곳은 아니라 오히려 힘있는 여당 후보인 제가 더 적합하다라는 것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때 예산 통과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본회의 참석하지 않다가 예산이 통과되니까 바로 지역에 홍보했던 야당의 모 국회의원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번 선거 왕숙 신도시 그리고 남양주 발전에 초석을 다질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4월 15일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6년 전 4월 15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던 날입니다. 그 당시에 국정원 직원들이 구속 기소됐고 만약에 검사들까지 제대로 처벌받았다라고 하면 검찰 개혁이 더 빨라졌을 것인데 그러지 못해 지금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당시 우리 주 후보님께서는 정무비서관으로 청와대 근무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2020년 4월 15일 날 반드시 제가 승리해서 이제는 정의가 바로 서고 실현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고 그를 위해서라도 저를 꼭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저는 일하는 국회 그리고 불출석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이익 그리고 국민소환제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서 검찰개혁, 경찰,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으로 앞서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국가와 그리고 남양주 발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발언 마지막 순서는 기호 6번 정의당 장형진 후보입니다. 저는 마무리 발언하기에 앞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남양주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반갑게 인사도 받아주시고 때론 보약 같은 비판도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입원 중이신 17분의 남양주 시민과 그분들의 케어를 빌며 안타깝게 사망하신 1번 확진 시민분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앞선 두 후보님들보다 인생의 경험도 경력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경험과 경력으로 뒤지지 않던 분들 20대 국회는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었습니다. 경험과 경력은 선거가 끝나는 그 순간 권위로 바뀌었습니다. 3선의 힘, 강한 여당의 힘, 이런 힘을 내세우는 정치인이 아닌 국민의 힘을 두려워하고 시민의 시선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정치인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남양주에서 나고 자랐으니 저를 뽑아주십시오라는 말은 감히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남양주 시민으로서 저와 제 주변 분들이 겪어온 어려움과 고민을 공약에 담았습니다. 누군가는 생각했지만 기존 정당에서 담아내지는 못하는 관점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특정 사업으로 특정 집단이 이익을 보는 정책이 아닌 지역, 직종, 상관없이 모두를 위한 교통, 경제 정책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도시 정비를 멈추고 무장의 도시 설계로 모두가 평등한 이동 권리를 가진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아이,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보육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원격 근무센터, 무장의 도시 설계, 보육 환경 개선, 남양주를 위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정의당의 정치인으로서 정치 개혁을, 도시 계획인으로서 남양주의 도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혁신 정치인 정의당 장형진에게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남양주시 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세 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즘 이래저래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도 힘들지만 또 선거운동 하시는 세 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토론회 열어주신 점 여러분들 꼼꼼히 좀 보셔서
정치가 뭐 국가의 미래다 이런 이야기 잠시 나왔습니다만 정치는 누가 하나요? 정치인이 합니다. 정치는 누가 뽑나요? 바로 여러분들이 뽑습니다. 이전 명심을 하셔서 누구 뽑으나 똑같아가 아니라 이번 토론회 꼼꼼히 보시면 분명히 누구는 좀 다르네라는 게 짚어지실 거라고 제가 믿으면서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신 세 분께도 일단 참 좋은 태도로 함께해 주신 점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거가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사전 투표일이 이번에는 2번 있습니다. 4월 10일과 4월 11일,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사전 투표일이니까요. 여러 가지 이제 여건상 힘드신 분들은 이틀에 나누어서 갈 수 있다라는 점, 또 4월 15일에 직접 투표하실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이죠.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한 표 행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토론회는 지금 여기서 마치지만 공직선거법 제82조 2 규정에 의거해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두 후보, 기호 7번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전체의 후보의 방송연설, 한 분이군요. 죄송합니다. 기호 7번 전체의 후보의 방송연설이 이번 토론회 이후에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남양주시 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